고품격 미술 방송. 그림을 1도 모르는 생초보 과외 방송. 날 것 그대로 까발리는 방송. 그림을 확 물어뜯는 방송 샤크.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오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토니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고 가장 좋아할 거고 그림 볼 때마다 그림 진짜 1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화가. 노래 제목은 몰라도 많이 들어보겠다. 들어보는 사람과 오늘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빈센트 이름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언급하긴 했는데 빈센트 반 고흐가 빈센트 빌렘 반 고흐거든요. 원래 빈센트 빌렘 반 고흐고 그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어떻게 빈센트 빌렘 반 고흐를 부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빈센트 혹은 반 고흐예요. 그러니까 고흐라고 네덜란드 가서 고흐 박물관 보면 못 알아들어요. 두 글자로 고흐로 하면 고흐로 하면 못 알아먹고 반 고흐로 하거나 아니면 빈센트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이게 실제 이름은 빈센트고 성이 이제 반 고흐인데 동생 테오가 이제 테오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센트를 이해할 때 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빈센트의 어떤 삶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이제 동생 테오. 이 얘기가 엄청 길어. 테오와에 관련된. 아니 난 이럴 수 있을까 몰라. 왜냐면은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 얘가 빈센트가 이제 27살부터 그림 그리기 시작했거든. 딴짓 하다가. 그러니까 전업 화가로서 뛰어든 게 27살이고 그걸 이제 동생이 응원해주고 지원을 해줬단 말이야. 형 한번 해보라고. 동생이 화상이었거든. 에이구 이 화상 그거 말고. 그림 파는 갤러리 화상. 근데 재밌는 건 고흐가 죽는 37살에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고흐는 그림을 딱 한 점밖에 팔고 못. 그러니까 전업 화가인데 그림을 한 점밖에 못 팔았다니까 10년 동안. 그것도 판 게 지금 돈으로 한 200만 원 되나? 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생활비뿐만 아니라 물감은 어떻게 사? 그럼 지금도 화방에 가서 물감 사고 그러면은 되게 돈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 물감 사가 비싼. 그러니까 여튼 미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도 뭐 돈 없는 사람들이 미술 못하는 거니까. 그럼. 그래서 저희는 그림 안 그리고 그림 얘기만 하잖아요. 그림 물감 살 돈이 없어가지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법 많은 돈이 들어가는 어떤 그림 그리는 캔버스라든가 아니면 이젤이라든가 물감 사는 돈뿐만 아니라 당장 생활비.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10년 동안 자식놈이 노량진 가고 고시 공부한다고 10년 동안 처박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고시낭인. 고시페이. 이런 무서운 또 이시지. 아유. 거기서 통용되는 거. 들어와. 우리 식구 도대체 몇 명 안 돼. 들어와. 그래서 10년.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도 그 10년을 뒷바라지하기 쉽진 않은데 동생 태호가 그걸 뒷바라지해. 난 참 어떻게 형제간에 이런 어떤 이게 정말로 동생이긴 하지만은 진짜로 엄마 아빠와 같은 개념이지. 동생 태호가 그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멘탈적인 부분까지도 형을 응원해주고 항상 했거든. 하여튼 그래서 절대 이제 고흐의 어떤 삶과 고흐의 예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동생의 이제 자취인데 어쨌든 오늘 이제 볼 그림은 이제 별이 빛나는 밤. 고흐 그림을 대표하는 그림이 아마 3개 정도 떠오를 거예요. 뭐 떠오르세요? 고흐 그림 대표. 초상화, 고흐의 초상화, 해바라기, 그리고 별밤. 그리고 그러니까 그림뿐만 아니라 고흐의 이 제목 또한 제일 유명한 게 사실 별밤일 거야 아마.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라디오 프로도 있었고 그렇죠. 이 노래도 있고 관련돼서 존 맥클레인, 빈센트. 빈센트. 그것도 있고. 한국 군대 갔었는데 이런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러니까 되게 대단히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가장 고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 우리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고흐에 관련 얘기를 자주 이제 당분간 고흐를 좀 속단 말로 이렇게 빨아먹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보자. 고흐
그거를 좀 고우한테 좀 빨리 꽂아갖고 고우를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고우에 관련된 작품을 볼 때 일대기를 한 3군데 정도, 3개 정도 나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가 파리에서의 고우의 행적. 그러니까 원래는 고우는 네덜란드 사람이라서 고우의 그림은 대단히 칙칙한 그림이거든요. 초창기 네덜란드에서 걔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당시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우의 그 강렬한 붓터치와 화려한 색상은 언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 파리에서. 파리. 그러니까 동생이 불러. 형, 저기 같이 살자. 돈 좀 아끼고 생활비용. 그래서 불러서 이제 파리 왔는데, 어머, 파리 왔더니 인상파가 터진 상태였고, 모네, 마네, 르누아르 이런 애들이 보여주는 그 화려한 빛의 향연의 그 색채에 고우도 이제 매료가 되는 거죠. 프랑스에 와가지고 직간접적으로. 그렇지. 아니, 직접적인 거예요. 그럼 직접적인 영향을. 이게 그 당시에는 그림을 그리려면 목마르던 언덕이라든가 화가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 항상. 그렇겠지. 그러면 가고 항상 떠들고 얘기를 하고 맞아. 토론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거든, 걔는 카페에서. 그들이 교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류를 했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이제 그 고우의 가장 대표적인 시기를 이제 파리로 보고 하나를. 파리에서 한 1년 반 있다가 이제 고우가 아를이라 돼요, 아를. 지금 파리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프랑스를 쭉 내려가면 4시간에서 4시간 반 달리면 아를이라는 지역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중해에 가까워. 그러니까 프랑스의 남부.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은 곳 중에 하나. 그래서 파리를 떠나서 고우가 이제 아를로 온 게 이제 아르의 시기. 그 아르에서 이제 귀를 자르고 고갱과 만나고 귀 자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생레미 정신병원. 그러니까 파리 아를 생레미 정신병원. 그리고 정신병원에 나와서 여기 마지막 오베르라는데. 오베르는 어디냐면 파리에서 위로 지금 버스로 한 50분 가까운 거리야. 근교야. 파리 근교라고 부르는데, 여튼 거기로 가서 마지막을 보내는 게 얘 이제 일대기인데, 생각보다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했던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았다고 봅니다. 이 4개의 시기가 생각보다는 고우의 10년 이상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생각보다 짧은. 그러니까 고우의 천재성이 사실 나오는 게 이 짧은 5년, 사실 실제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우의 그림이 터져나온 거는 이 5년 동안 나오는 거거든. 이 5년 안에. 말 그대로 5년 안에 포텐이 터진 거예요. 5년 안에 포텐이 터져서 이제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던 게 고우였고, 우리가 이제 고우에 대한 접근을 할 때 고우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림만, 고우하면 떠오르는. 뭐 열정? 아니, 사건. 광기. 뭐 귀를 잘랐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 다음에 태호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자살했다라는 거. 건축으로 자살했나? 건축.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캐릭터야. 그래서 고우는 실제 고우의 그림을 보고 대단히 객관적으로 고우의 어떤 작품색을 접근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전설과 신화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고우한테 다가서서 이렇게 다가서거든. 귀를 자르고 스스로 귀를 자르. 세상에 그런 인물이 존재하지 않아. 역사적으로 어떤 인간도, 이거 우리 임진왜란때 귀를 일본 놈들이 민감합니다 요즘.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그 귀를 잘라갔거든. 자기가 죽인 어떤 주로 새끼들. 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타인에 의해서 잘라진 거 말고 스스로 귀를 자르는 거는 역사에 없는 게 이제 고우. 그거 거의 이런 게 전설이고 신화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그림을 단 한 장밖에 팔지 못했다는 거. 근데 고우 그림 하나가 지금 뜨면은 고우 그림이 나오는 순간 이건 부르는 게 값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딱 한 번 정도는 볼만한데 고우 그림이 나오지도 않고, 워낙 이제 유명하고 희소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 나오면은 그냥 미니멈이 1,000억이야. 그냥 그림이 미니멈이 1,000억. 상상이 안 돼. 미니멈이 1,000억이고, 근데 정작 그림을 그렸던 놈은 평생 그림을 못 팔았다라는 거 딱 한 장밖에.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예술가의 삶이라는 게 참. 그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일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우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 이거거든. 귀 잘랐지, 자살했지, 그림 평생 하나밖에 못 팔았지, 찌질하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절망적인데 그 절망 속에서 열정과 희망을 품었다는 이런 약간의 그 상투적이고 심파적인 요소로만 이렇게 고우의 그림을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좀 걷어내고 정말 그림만 한번 보자. 그림만 한번 보고
거기서 이제 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설명과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이 그림은 아니야, 그림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림을 띄워줘야 지금 꽉 채우고 나가는. 편집할 때 편하게 아, 하고. 이게 이렇게 화면 안에 꽉 채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멘트 감사합니다. 편집위원 멘트. 그죠? 이게 그림 한번 보세요, 이제 그림을 한번 천천히 진짜로 감상해 보면은 이 그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일단 개인적인 취향으로 파란색을 너무 좋아하는데 뭐 제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안정감이 느껴지고. 파란색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봐봐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일단 몽환적이다. 두 가지가 떠올라요. 나머지가 파란색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취향으로서는 너무 좋고 그런 점에서 안정감이 있는 거고 그림 자체만 이렇게 모르는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좀 그게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이걸 알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울트라 마린 블루라는 색깔이 울트라 마린 블루? 울트라 마린 블루.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울트라 마린 블루 딱 이거 외국어 쓰면 겁나 있어 보이는데 별 내용 아니에요. 이제 그 어떤 색을 정의를 할 때 울트라 마린 블루가 뭐냐면 유럽에서 구하기 힘든 색이었어. 그래서 저 바다 건너 저기 아프가니스탄, 지금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나오는 청금석이라는 걸로 파란색을 옛날에 만들었거든. 근데 이게 이제 뭐 굳이 이제 생리까지 하나? 일단 그렇고 여하튼 저 파란색이 파란색이 실제로 사람들이 그 오해하는데 우리 안토니오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을 몽환성 있게 빠뜨리는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고요 파란색이에요. 짙은 파란색 그림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몽환적으로 빠져들거든요.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장면들 많지. 어떤 장면? 그 영화 제목이 그 뭐 그랑블루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삼색 영화 시리즈 중에 뭐 블루 뭐 이런 거 있었어. 그 프랑스 영화. 그거랑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색과 관련해서 의외로 빨간색 정육점 불빛 그런 거. 약간 이렇게 그 몽환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뭐랄까 그 요한 어떤 섹슈얼적인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게 빨간색이라면 굳이 파란색은 정신적으로 어떤 몽환적인 상태를 빠뜨리는 게 오히려 이제 파란색이 더 그런 거에 연관되어 있다는 게 정석이고 안정감을 느껴진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나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안정감 저는 그 방의 벽지가 파란색인데 차분해요. 차갑기도 하지만 차갑기도 하고 차분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실제로는 뭐 한편으로는 파란색 자체가 줄 수 있는 게 사람이 이성을 깨우는 역할인데 감성보다는 이성을 깨우는 역할인데 맞아. 그거를 이제 되게 뭐랄까 양날 검 같은 색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잘 썼던 게 이제 왜 그런 날 있잖아. 되게 고요한 시골 밤 창살로 보이는 그 밤하늘이 너무 이뻤고 이 밤의 시간이 됐을 때 밤이 만들어진 그 밤의 효과에 매료됐던 게 고우였는데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고우의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밤하늘을 보고 본인이 느낀 걸 그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내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그러면 그 길에 피어있는 그 가는 길에 요만한 들꽃이 있으면은 그 들꽃이 엄청 이쁜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실제 꽃보다 훨씬 더 이쁘게 보인다. 근데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 새끼야 이제 그만 연락하라고. 또 연락하면 너 신고해버린다고. 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올 때 똑같은 꽃인데 그 꽃은 어떻게 보였을까? 밟아버리고 싶겠지. 이런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고우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본 세계를 본인이 어떻게 감성을 갖고 본인이 어떻게 그걸 느꼈는지를 그 실제의 현상에다가 이렇게 투영을 시켜서 그리는 게 고우 그림의 특징이에요. 단순히 보여지는 어떤 사실적 배경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게 이런 느낌이지 마치 발효가 되는 느낌이지 어떤 게 들어와서 화가한테 발효가 된 느낌 발효된 그림. 그래서 그렇잖아. 포도 주스를 먹는 것보다 발효가 된 포도주를 먹는 게 훨씬 더 풍미가 있고 깊고 그래. 표현이 너무 좋아. 딱 그 느낌. 발효된 느낌. 발효된 걸 마시는 느낌 같이. 포도를 먹는 게 아니라. 풍경한데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나네요. 중요한 거는 실제 보이는 그 사실적인 재현이 아니고
화가한테 숙성되어 있는, 화가가 숙성시킨 어떤 것들을 그림에 투여시켰고, 그가 어떤 식의 숙성된 상태를 보여줬는지, 어떤 감성이었는지를 놀라운 거 보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강렬한 그 술의 맛을 다 느낀다는 거지. 고우가 만드는 발효시킨 맛을. 또 하나는 가만히 보면 이게 낮이야 밤이야? 별이 빛나는 밤이니까 밤이겠지. 그림을 봐야지. 밤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밝게 빛나고 있지. 그치, 사실은. 사실 이게 밤이야? 이게 밤이라는 느낌이니까 어느 순간에 밤이라는 어떤 사실은 알지만 실제 밤이 주는 어두움이라는 거는 이 그림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소용도 그러니까 별들이 혹은 그 별들이 만드는 빛이 단순히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무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대기를 따라서 이렇게 그 빛이 이렇게 전 하늘을 소용돌이처럼 채운 빛, 그 빛이 그 소용돌이가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보여? 산을 따라서 마을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쫙 하고 그 빛으로 온 세상에 밑에 지금 이렇게 터치되어 있는 거. 그럼 온 세상의 천지를 이 하늘에서 떠 있는 빛과 달이 만드는 빛으로 이 밤하늘을 밤을 가득 채우고 있는 풍경. 그래서 결국은 밤을 그렸지만은 고우는 뭘 그리냐면 그림에다가 빛을 담아놓은 거야. 어찌됐든 그래서 목회자를 그만뒀을 때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해보고 뭐라냐면 형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으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해봐. 그림으로 사람들한테 빛을 전해줘봐. 그래서 고우의 그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고우의 그림은 단순히 그가 소용돌이를 치는 어떤 열정, 폭발적인 감정을 그대로 담은 정도가 아니라 얘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강렬한 그 자기의 소명의식 같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그림이 내 그림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해주고 달래줘야 한다는 게 얘가 갖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의 목표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놀라운 게 내가 그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그림에 담았어. 근데 그 담겨진 게 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거를 천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보는 사람들이 그림을 1도 모르는 이런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몽환적이고 안정적이게 두 개가 다 나왔지. 첫 번째 파란색이 고우가 갖고 있었던 아까 말한 알코올이라는 개념 딱 보는 순간에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그거 하나. 안정적인 거 왜냐면 고우가 그 안에 깔려있는 화가의 뭐랄까 그 신념 같은 거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치유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걸 이제 형이 안토니오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속에서도 이렇게 피어난 건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얘 혼자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이거는 실제로 보고 그린 게 아니고 이거 사이프러스 나무예요. 사이프러스 실제로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여기 그림을 그리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거든. 정신병을 앓아서 그래요. 생레미 정신병. 빗자루로 들어가. 생레미 정신병은 여기가 생레미 정신병은 고우가 머물렀던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바라봤던 창밖 모습이야. 근데 지금 풍경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이 창밖으로는 마을도 없고 사이프러스 나무 이렇게 올라온 것도 없거든. 이해되겠지? 여기서 실제로 고우가 봤던 거는 밤하늘이었을 거야. 밤하늘. 그리고 저 마을과 이렇게 솟아올라오는 거는 자기 상상력으로 자기 어떤 주관적인 거를 투영을 시켜놓은 거지. 그래서 저 마을은 밤하늘을 보면서 그리웠던 정신병원에 갇혀 있으니까 가장 그리웠던 게 고향이었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고향 마을. 또 가운데 보면 저게 교회야. 왜 교회인지 알겠지? 가운데 아버지가 목표 활동하는 교회. 그래서 자기 고향 마을이고 이건 뭐냐면 이렇게 너무나 근사한 밤에 매료가 돼 있지만 자기는 어디 갇혀 있어?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 갇혀 있고 앞으로 이 미래의 꿈도 희망도 없고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 현실 속에 살아가야 할 때 그 현실을 내가 있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좌절감, 절망감 이 그 감정이 있지. 그렇지. 공황 상태에 들어가서 사람들끼리 가면 그 감정이 막 지금 이 상황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오는 게 저 사이프러스 나무가 주는 느낌이라고. 이거 얼마짜리가? 모작이라고. 이거는 근데 이게 모마 미술관이에요. 뉴욕에 있는 모마 미술관에 있거든. 뉴욕. 그 모마 미술관은 현대미술관으로 세계 최고로 치는 미술관이 뉴욕에 있는 모마 미술관 그리고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 갤러리 이 두 개를 최고의 그 현대 미술관으로 취급하거든. 근데
거기 이제 대표 작품 중에 하나. 이거 갖다 놓은 다음에 모범미술관에 쉽게 말해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최고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떤 이 그림 하나로 미술관 갤러리의 포지션 자체가 이제 1등을 찍어버릴 만큼. 그게 이제 얘가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 소장하고 이걸 팔겠어? 안 팔겠지. 이건 모범미술관의 국보 같은 작품이 팔리지. 네덜란드에서는 안타깝겠다. 제가 오늘 비염 좀 있어갖고 계속 더럽게 풀을 먹고 있습니다. 2편에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 당구하면 시리즈로 그거 다 하자. 저희 그림 물어뜯는 방송. 그게 아니고 샤크 해야지. 샤크. 그림 물어뜯는 방송. 저희 샤크. 저기 첫 번째 저희 물어뜯을 그림은 고우의 그림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고우의 그림, 고우의 어떤 생애와 그 생애에 맞춰져 있는 어떤 작품들, 그 작품 안에 깔려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 미술사적인 어떤 변화, 혹은 고우의 어떤 주변 환경, 뭐 이런 것들 한번 그림 작품 몇 개 유명한 걸 잡아다가 한번 물어뜯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나요? 너무 많죠. 아무 말.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이런 거 좋아.